네, 우리의 시장이 양극화, 가는 종목만 유독 더 가고 또 가지 않는 종목들은 끊임없이 바닥을 기는 뭐 미국 시장도 일부 종목들이 또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만 그런 현재 주가 상황, 시장 상황을 퍼포먼스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삿포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뭐 기분이 업된다는 분들, 심장아 나대지 말라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호평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권 팀장님도 정론직필의 언론, 기자 자세로, 기자 정신으로 잠깐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뭐 이게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죠? 그냥 자다가 나와서 그러신 거죠? 자다가 나온다고 한들 이 머리가 가능할까요? 와, 정말 성실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증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론직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떨어졌네요? 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0.35% 하락했고요. S&P 500은 2.9% 떨어졌고, 나스닥은 3.0%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제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을 했는데 네. 예상치는 한 0.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상보다 한 2배나 올라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히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비 판매 같은 경우는 0.6%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은 0.8%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는 생각보다 좀 안 잡히고 소비는 좀 많이 둔화가 됐다라는 것들이 좀 인플레이션 근데 이게 요즘에 좀 매크로 지표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뭐 이전에 물가 잘 안 잡힌다 그러면은 뭐 금리 내리겠지 그러고서 뭐 이런저런 뭐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다들 물가도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오고 금리도 생각보다 좀 늦게 내릴 것 같고 뭐 근데 뭐 지수는 잘 갔으니까 지금까지 뭐 지금 매크로 지표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그냥 뭐 말이 뭐 물가 오르면은 뭐 금리 내리고 뭐 이런 단순한 분석으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문가분들의 분석을 조금 관찰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뉴스를 한번 하나하나 가볼까 싶은데요. 첫 번째 뉴스는 뭐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뉴스는 미국에서 지금 뭐 중국에는 틱톡 팔아라, 일본에는 US 스틸 사지 마라. 이게 약간 좀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극수주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은 뭐 그렇다 치고 US 스틸도 일본한테 사지 말라고 그래요? 예. 왜? 뭐 자기 거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이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그래요. 이게 뭐 러시아 선거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뭐 당선이 되는 건데 여기에 좀 몇 가지 특성들을 보면 이번에 온라인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러시아 대선에. 그럼 뭐 온라인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감시가 좀 어렵지 않냐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선거를 하는 지역 중에 좀 이름도 이제는 좀 낯설어지셨던 도네츠크 지역, 도네츠크, 루안스크, 네네네네, 자포리자, 헤르손, 우크라이나로부터 뺏은 영토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선거를 한대요. 러시아. 예. 이미 투표권이 있다는 건 이제 러시아 국민, 러시아 시민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 같은 거죠. 네. 자기 영토다. 이제 거기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이제 점점 뭐 올해 안 그래도 좀 전 세계가 좀 분절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그걸 좀 극단적으로 표시하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은 이미 이제 틱톡 강제 매각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원을 거쳐서 법제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165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을 해야 하고 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가 금지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본사나 법인을 둔 단체가 통제하는 SNS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각종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틱톡과 같이 적국 기업이 통제하는 앱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 그럼 틱톡만 대상으로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법안의 그 내용들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판더더의 온라인 쇼핑몰인 테무,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옷을 판매하고 있는 쉰, 그리고 결제 앱을 하고 있는 알리페이, 네. 그 메시지 앱 위챗 등도 금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틱톡 금지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 아, 네네네. 이름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이 적에 통제하는 앱. 그러면은 중국은 대부분 그 기업 안에 공산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야, 외국의 적 이 에너미가 예.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법안 이름이에요. 예. 외국의 적이라고 그러면 이 기업들을 또 규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뭐 대표적으로 이런 나라들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틱톡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미국이 좀 왜 저렇게까지 됐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반대로 중국은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들 다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중국이 먼저 그런 거긴 하지만 뭐 이른바 뭐 자유무역의 어떤 선두주자 상징이었던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여기 이 흐름은 더 이상 그 돌아가진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 거죠. 오히려 확대가 됐으면 확대가 됐지.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에 중국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이게 지난번에 중국 양회에서 3대 신성장 수출 품목으로 30% 이상 수출을 늘리겠다라고 했던 품목이 똑같습니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이 분야에서 덤핑을 하면은 집단 보복을 하겠다. 집단 보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막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여기에 좀 최근에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이오 안보법. 바이오 안보법. 예,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네네네. 여기는 그냥 아예 중국의 바이오 기업인 우시바이오라고 이름을 네. 박아서 그냥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미국의 적국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네. 국가들만 대상으로 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번에 그 US 스틸 같은 경우는 아예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성명을 냈습니다. US 스틸은 한 세기 이상 상징적인 미국의 철강 회사였고 네. 그것이 국내에서 소유되고 운영되는 미국 철강 회사로 남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US 스틸이라 그러면 네. 일단 이름이 좀 멋있잖아요. US 스틸. 예. 미국 철강. 예. 네. 그리고 이제 철강은 카네기가 만든 회사. 아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데 사실 US 스틸이 그렇게 대단한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1위 업체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미국 1위 철강사는 뉴코어라는 회사고 US 스틸은 뭐 사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4, 5위? 그러니까 이제 US 스틸이라는 거는 미국인들이 생각할 때 어쨌든 뭐 US 이름도 들어가고 워낙 좀 오래된 회사고 하다 보니까 예. 미국인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그쵸. 걸 좀 갖고 있군요. 예. 근데 물론 거기에 사실 근무하시는 입장에서도 이게 미국 자본이냐 일본 자본이냐 그랬을 때 뭐 얘를 사서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US 스틸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도 이렇게 철강 가지고 이제 관세 매기고 막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일본 제철은 4위입니다. US 스틸은 한 4, 5위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회사예요. 일본 네. 제철 사이즈에 비하면. 그리고 포스코가 한 6위 되거든요. 글로벌.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US 스틸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세게 좀 견제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선거철이라는 주요한 특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뭐 외국 기업들이 사가는 거에 대한 반감을 좀 자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런 좀 분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철이 되면은 또 이렇게 국수주의가 국뽕이 원래 또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완전히 아사리판인 게 그
트럼프 대통령도 US 스틸 인수에는 반대합니다만 틱톡 매각법에는 또 반대합니다. 아니 US 스틸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안 된다고 트럼프도 인정하나? 트럼프도 인정. 그러나 틱톡을 강제 매각 법안은 반대. 그건 왜 그렇죠? 그 왠지 모르겠어요. 아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 틱톡을 때리기 시작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 네네. 현직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이게 뭐 그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때리기를 하니까 반대로 쓴 게 아닌가. 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새 주요 타겟은 메타입니다. 메타? 예, 페이스북. 예? 거기를 막 때려요. 왜? 그 나쁜 놈들이라고 막. 메타에서 좀 뭐 트럼프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여론들이 많이 좀 형성돼서 그런가요?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고 일단 중국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을 만병통치약처럼 이용해 틱톡을 사냥하고 있다. 뭐 국제법과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소셜 네트워크 앱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러고서 여기서 그 양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얘기가 좀 재밌는 게 네. 다른 사람의 좋은 물건을 보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완전한 강도의 논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충분히 또 그럴 만하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틱톡을 매각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미국의 어떤 기업이 틱톡을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완전한 강도 논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첨언을 또 드리자면 뭐 구글 차이나라든지 암 차이나라든지 요거 다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있었던 부분들도. 자, 하여튼 양국이 서로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미사일들을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틱톡에 대해서 좀 강제 매각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 현 대통령은 어쨌든 바이든이니까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타겟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걸로 인해서 그 통상 지형이 많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도 좀 변해야 될 거고 주력 국가도 변해야 될 거고 이런 흐름들에서 잘 그걸 갈아탄 회사들은 되게 잘 될 건데 이거 제대로 못하는 회사들은 되게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될 겁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잘 된 업체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뭐 농심. 농심? 예. 이번에 실적 나왔는데 네.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매출의 37%, 영업이익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두 번째 뉴스 넘어가는군요. 그렇죠. 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 너무 좋습니다.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거스름 없이 예. 자연스럽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예. 농심의 그 매출이 9%, 영업이익이 무려 89%가 늘어났는데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 매출이 4%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411%가 증가했습니다. 식품은 의외로 좀 잘 나와요. 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몽골의 그 1위 라면 업체가 농심인데 몽골에서 1위입니다. 예, 예.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몽골 최대 라면 수입국, 그러니까 몽골 입장에선 수입하는 네. 국가는 중국이에요. 아, 그래요? 예,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죠. 예? 중국에 있는 농심 공장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아하. 아, 농심은 농심인데 예. 아, 중국에 농심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아, 농심 공장 왜 한국에도 있는데 굳이 중국에? 아, 중국에도 워낙 시장이 크니까. 아, 그래요? 예, 그것도 뭐 현지 진출하는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공장 가동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무려 13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과거의 어떤 K푸드는 보통 저런 거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팔도의 도시락 라면이 왜 러시아에서 잘 팔리냐. 그러면 그거를 굳이 뭐 팔도가 뭐 대단한 해외 마케팅 전략을 짜가지고 뭐 러시아에 진출을 해서 뭐 이렇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데 캄보디아에서 바카스가 음료 시장 1위예요. 바카스가? 예, 에너지 음료로 팔립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하긴 타우린 같은 거 좀 많이 들고 했으니까. 아, 근데 그 바카스가 1위라고요? 1위예요. 예를 들면 뭐 레드불 뭐 이런 것처럼 레드불 아니 코카콜라 사이다 다 합쳐서. 그러니까 모든 음료 시장 다 합쳐서 예, 예. 1위가 지금 바카스예요. 예. 와, 그래요? 거기 캄보디아 시장 가면 아이스박스에다 얼음 넣어가지고 음료수 이렇게 팔거든요. 네. 거기 다 바카스가 1위예요. 캔으로 돼 있는 거. 바카스가 맛은 있지.
맛있죠. 예, 맛있죠. 예, 예. 더울 때 또 시원하게. 아, 또 힘도 나고. 예, 근데 그것도 대단하게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갔다라기보다 예. 현지에 계신 분들이 이거 한국에 와서 먹고서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현지화를 잘 시켜서 마케팅을 잘해서 판 거라 네. 국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게 원래 식품 산업은 문화적으로 확산이 될 때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진출했을 때 중국 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 어떤 제품과 같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좀 대중적이고 가성비 좋은 그런 음식으로 인식이 됐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고급 브랜드로 가가지고 스시라든지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문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에 나가 있는 K푸드 같은 경우는 한국 문화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냥 사서 간 거니까. 아,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예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네네네. 어떤 푸드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이게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음식 산업 같은 경우도 전략적인 진출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농심 신라면이 일본 신라면이 건더기가 더 많다. 아, 굉장히 맞아요. 좀 예민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신라면 이렇게 물 받고 해보면 정말 뭐 무슨 뭐 표고버섯이니 뭐 무슨 뭐예요 하여튼 뭐 별별 하여튼 건더기들 수북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거를 중앙일보에서 가지고 왔는 그림인데 건더기가 엄청 많죠. 맞죠. 이게 우리는 별로 없고. 근데 가격이 아마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가격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일본께 좀 더 비싸다고는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유통 채널별로 좀 차이가 있고 환율에 따라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그 저기 농심에다가 이제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아 그냥 뭐 제품별로 지역별로 취향별로 특성이 좀 다르다. 우리 취향은 뭐 건더기 없는 취향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예요 이건? 이게 라면이 한 100여 국에 나가는데 우린 자꾸 이제 일본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나가는 라면이 거의 110여 개국에 굉장히 다양한 라면이 나가요. 그러면은 뭐 미국에 나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육류 첨가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대체 첨가제가 들어가거나 네. 여기 뭐 아랍에미리트에 들어가는 거는 할랄 인증을 받아서 간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요거는 융프라우 옛날에 광고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스위스? 예, 스위스 융프라우. 네. 융프라우의 라면 이거 파는데 이거 한 12,000원 이렇게 합니다. 저거 한 그릇에? 예, 예. 에라이, 근데 여기에 이제 건더기도 되게 풍부하고 막 그래요. 그게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융프라우 올라가려면 기차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한국 사람만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줘요? 예, 예. 저거를? 융프라우 올라가서 라면을 먹을 때 왜? 한국 사람은 공짜로 줍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한국 여권 내면 공짜예요? 아, 그러니까 기차표를 사야죠. 융프라우 올라가는 기차표.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상품에 그 무료 쿠폰을 줍니다. 그래요? 예, 12,000원짜리 신라면.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다 다른 거예요. 지역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 다른데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그걸 더 좋아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식품 산업이 다양화되는 측면에서 이게 좀 되게 식은 떡밥이긴 해요. 뭐 일본보다 건더기가 적다 그러면 국가별로 다 다른데 그럼 그거별로 다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차별받나 그럴 것인가라는 네네. 측면에서 좀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또 하나 좀 식품 산업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이 소주. 소주. 롯데칠성이 지금 소주 쪽에서 매출액이 4천억 넘었는데 성장률이 18.5%였어요. 18.5%. 예, 예. 근데 소주 시장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 이제 식품 산업 그 소주 시장은 각 도별로 하나씩 있었어요. 네. 회사가. 그래가지고 대전은 무슨 소주 드시죠? 대전은 가만있어봐. 대전은 있어요. 잠깐만. 시원이 어디지? 시원이 대전. 시원이 대전 맞아요? 예. 참소주. 참소주. 시원이 저기죠? 부산이죠? 네, 시원이 대전 아니고 대전 뭐 있는데? 참소주 아니에요? 참소주 아니에요. 대전 뭐 있어? 내 술을 별로 많이 안 먹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저희 아버지 맨날 드시던 거 있는데. 네. 대전은 참소주가 아니고 근데 알았는데 그거 맨날 내가 저 심부름 했는데. 린. 맞아. 린입니다, 린. 시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은 C1이 있고 C1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충청북도에선 C1이고 네. 부산에선 C1. 네, 그 맞아요, 대선 맞아요. 소주 있고 뭐 그런데 네. 이게 그 주정회사가 다 똑같아가지고 거기다 첨가제를 조금 넣는 정도라 큰 차이는 없거든요. 어차피 맛은 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비슷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특이하게 이 소주 시장의 변화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강원도에 있던 경월 소주를 두산이 인수를 했어요. 그게 지금의 처음처럼 뭐 그린 소주 뭐 이런 건데 산 소주 뭐 이랬던 거. 그 변화 이후에는 뭐 그다지 변화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로 슈가 소주. 제로 슈가. 예. 무설탕 소주. 세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설탕을 안 넣고 대신 뭐 감미료 딴 거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세로가 출시가 되면서 지난해 연매출 1256억 원. 단번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주 시장은 뭐 거의 경쟁이랄 것도 별로 없을 정도로 막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 시장인데 자기 나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영역을 지켜가며 그렇게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세로가 출시가 되면서 여기서 확 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맥주는 17.3%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롯데칠성이 소주 점유율이 2022년 16%에서 지난해 20.7%로 4%포인트가 올라버렸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는 시장이었는데. 그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쪽 시장에서의 그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열풍이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뭐 제로 핫식스, 밀키스 제로, 뭐 제로 펩시, 제로 칠성사이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 제로 음료수가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서 네. 예전에 제로 음료는 몸 건강하려고 먹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 비아냥대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햄버거 먹으면서 제로 콜라 먹냐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요즘에 제로 음료수가 맛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아, 오히려 맛으로도 승부를 걸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차피 맛있는데 굳이 안 건강한 음료를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맛도 있는데 건강까지 하다면 뭐. 그쵸. 예. 그래가지고 요런 그 식품 쪽에서도 이 제로 시장 조금 더 건강해지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근데 그거는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맛도 있다. 네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식품 산업에서 커다란 변화, 좀 건강해지는 쪽으로 가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 사업이 좀 되는 사업들은 분야들은 완전히 다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 시장에서 참 힘을 못 쓰는데 예. 이번에 다시 조금 소형차로 도전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뭐 출시가 지금 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3분기쯤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고 예. 일본에는 내년 초쯤에 나간다고 하는 건데 그 나가는 차가 이제 캐스퍼 전기차를 일본에 내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 수입차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근데 현대차가 일본 진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미련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 그게 있냐면은 그 정몽구 회장이 처음에 그 자동차 그 정주영 회장, 정몽구 회장 이렇게 자동차를 할 때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배워갖고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스승을 이겨야 진정한 성인이 되는 것이다. 아.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넘어선 것이다. 청출어람 청어람. 예. 그거를 하려 그러는 건데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도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으로 도전했던 게 요게 뭐 종종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그 당시에 겨울 연가가 한참 유행을 하던 시절에 네. 윤사마를 앞세워서 소나타 장사 안 될 텐데. 그래갖고 완전히 지금 요 디자인으로 한번 내보냈었죠. 네. 그러다 이제 크게 실패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때 나갔던 거예요? 예. 아. 진짜 어떻게 한 일본 아줌마들 어떻게 한번 꼬드겨 보려고 윤사마를 앞세웠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보내는 게 거기는 경차밖에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일본이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네. 아이오닉 5하고 코나 전기차로 도전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아이오닉 5 정도면은 뭐 굉장히 대형 차입니다. 네. 차고에 안 들어가요. 아, 그렇죠. 예, 그 주차 공간에도 안 맞고. 근데 그 지금 뭐 일본의 탑5 중에 뭐 3개가 도요타 야리스, 4위가 닛산 노트, 5위가 도요타 루미, 이거 다 경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차가 캐스퍼다. 캐스퍼. 거기다가 캐스퍼에다가 일본이 전기차를 잘 못하니까 캐스퍼 전기차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렇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참 결과가 안 나왔죠. 예, 그 전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한번 좀 도전을 해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여기다 의미 부여를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캐스퍼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그러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만들어져요. 그거 따로 있잖아요, 공장이.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라고 맞습니다. 불리는.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투자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주택이라든지 사회 인프라를 공급을 함으로써 비용을 좀 줄이는 그런 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태생적인 한계가 뭐냐면 이 광주형 일자리의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스스로 차를 설계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차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개발한 차종을 넣어줘야만 되는 회사인데 이 넣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잘 팔리는 그런 차종을 넣어주게 되면 현대차 노조하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캐스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캐스퍼가 잘 안 팔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안 팔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큰 차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그 소형차 쪽에서 돌파구를 못 찾게 되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캐스퍼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스퍼 전기차가 일본을 필두로 해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좀 잘 팔려줘야 그래야 여기에 지속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하게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동남아 시장에서 비아디 이런 애들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는 사실 일본의 점유율이 거의 80%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점유율이 센데 여기에 좀 공략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업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아차가 태국에다가 전기차 공장 만들어가지고 한번 여기 도전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판세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전기차 전환 그리고 지역별 차별화 이런 쪽에서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가 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 역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압권 채널에서도 오늘 좀 올라갈 것들이 좀 있죠? 네, 저희 사실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올린 것도 좀 재밌는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올렸던 거는 이혼 오픈런. 가정법원 앞에 문 열기 전에 가서 줄 서서 왜 이렇게 빨리 오픈런을 쓰셨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랑 오래 줄 서 있고 싶지 않다. 단 1분 1초라도 그쵸. 빨리 헤어지고 싶다. 근데 만약에 늦게 오면 줄 서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푸바오의 그 이전 푸바오 다시 돌아가잖아요. 푸바오 돌아가잖아요. 근데 푸바오 할머니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박제가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푸바오는 또 그렇게 나중에 저렇게 되나 그런 걱정들에 대한 이야기도 쇼츠로 좀 준비를 했고요. 저거 저 너무 홍보 오래 하나요? 이주호 기자가 갑자기 중고차 그러니까 중소기업 수출 통계를 보다가 왜 갑자기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동차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왜 그렇게 늘었지라고 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로 위장된 수입차가 러시아 우회 수출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러시아에 지금 당연히 뭐 차량 수출 이런 건 이제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중고차 같은 건 이제 조금 그래도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고차가 진짜 중고차인지 아니면 사서 바로 말소시켜가지고 키르기스스탄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 거쳐서 또 이렇게. 그 이후는 모르는데 그쪽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이주호 기자가 그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취재를 한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즈벡이라든지 뭐 이런 데 쪽으로.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스탄. 그럼 제가 한번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태희가 방맨다는 우즈벡으로. 자, 그러면 오늘 압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 봬요.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